내 옆에 누워있는 이 남자가 정말 내 편일까 하고 말이죠. 하루만 안 봐도 못 살 것처럼 열렬한 연애를 했던 얌느 사이도 결혼하고 3년 남짓 지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니 말이에요. 혹자는 그걸 두고 사랑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런 거라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하겠네요. 그 말대로라면 모든 가정이 3년 이상 유지되기 힘들어야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부부 사이는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오래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아닌 각자의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남편과 3년 열애 끝에 결혼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 무례한 부탁도 거절 못하는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은 물론 회사원이 된 이후에도 못된 사람들한테 늘 이용만 당하고 살아왔어요. 한마디로 자존감 제로였어요. 혹여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을 살까봐 싫은데도 싫다는 말도 못하고 사람들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 만나는 일이 늘 부담감으로 작용했어요.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거나 또래들과 나이트에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건 저한테 무리였죠.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쌓아두고 살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찾은 게 바로 스쿠버 다이빙이었어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휘둘릴 필요도 없고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 그 자체였으니까요. 수영을 못하는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배운다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었어요. 처음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1대1 강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스쿠버 다이빙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같은 취미를 가진 동아의 사람들과 동남아 등지로 스쿠버 다이빙 여행을 떠날 정도로 대인관계도 좋아졌어요. 처음엔 낯설던 사람들과도 여행을 거듭하면서 사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고요. 그렇게 친해진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 활동을 했을 정도로 저희 멤버들 중에서 실력이 가장 출중했어요. 당시 초보자였던 저는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렇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한테 의지하게 되었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면서 이성적으로도 좋아하게 됐어요.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연애 기간 내내 우리는 지겹도록 붙어 다녔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럴 바엔 그냥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모텔비도 아끼고 말이야. 그걸 지금 프로포즈라고 하는 거야. 실망스러웠어요. 대단한 프로포즈를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텔값 아끼려고 결혼하자니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남편의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동호회 멤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보블로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갈 건데 같이 안 갈래? 완전 저렴한 항공권이 나와서 다들 가기로 했거든. 자기도 갈 거지. 솔직히 솔깃했어요. 보호홀은 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가냐고 물었더니 상준 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이번에 못 갈 것 같더라고. 그 말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왠지 섭섭하기도 했어요.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늘 제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 더는 내 곁에 없다는 게 그렇게 허전할 수 없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싫다고 연락을 끊었는거려. 아무튼 저는 여름 휴가를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보호홀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보호홀에 도착해 막 공항을 나오는데 동남아 특유의 습한 기온이 온몸을 휘어감더군요. 그래서 마중 나온 전세 차량을 타고 바로 호텔로 향했어요. 다른 회원들은 당장이라도 바다에 뛰어들 기세였지만 왠지 저는 그럴 기분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 남편과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비록 그날은 화가 나서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끊었지만 그렇다고 정말 헤어질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실 보호홀도 남편과 함께 오기로 했던 곳이라서 더더욱 그랬어요. 다들 짐을 풀고 밥을 먹으러 나갔고 저는 입맛이 없어서 혼자 해변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해변에는 온통 가족단이나 연인들로 가득했어요. 그 속에 혼자인 건 오직 저뿐이었죠. 그래서 남편 생각이 더 났어요. 그날 내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린 둘이서 함께 이 해변을 걷고 있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뒤돌아보니 남편이 그곳에 서 있더라고요.
지난번 일은 미안했다고 이번엔 제대로 프로포즈 할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마음을 뻘뻘 흘리고 서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락을 했어요. 이 남자 없인 안 되겠다 싶었으니까 요. 그래서 그대로 달려가 와락 안겼죠. 사랑 싸움은 싱겁게 끝이 났지만 그날 남편은 준비한 프로포즈를 동호회 사람들 앞에서 했어요.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민망하고 창피했지만 티를 낼 순 없었어요. 용기를 내준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얼마 뒤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제게는 7살 위 오빠가 하나 있는데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 결혼 순서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남편 역시 여동생이 아직 대학생이라 결혼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죠. 게다가 우리 둘 다 홍기가 찬 나이였고 든든한 직장도 있어서 시간을 끌 필요 없이 그해 가을에 바로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 문제로 의견차가 생긴 거예요. 뭐 30평대 아파트를 사자고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 설마 부모님들께 기대자는 거야. 나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요즘 같은 때엔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는 게 돈 버는 거잖아. 은행 대출 좀 받고 모자라는 건 양가 부모님한테 반반씩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때? 정 사고 싶으면 작은 평수는 어때? 20평대 초반으로 하면 우리 둘이 대출 받아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남편은 30평대로 사야 나중에 팔 때 수익이 난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란 걸 알기에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부모님 도움 없이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어요. 우리 두 사람 힘으로 꾸울인 가정이라 약간의 자부심도 있었어요. 물론 기쁨은 잠시 매달 은행 대출금 고지서를 보면 한숨이 났지만요. 그래도 둘이서 열심히 벌고 있으니 큰 걱정은 안 됐어요. 좀 비싼 월세살이를 한다 생각하고 갚아나가면 언젠가 이 집이 온전한 우리 집이 될 거란 기대가 있었거든요. 물론 앞으로 우리 부부에게 어떤 일이 불어닥칠지 모른 채 말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반년쯤 됐을 때 저희 오빠가 실직을 했어요. 40도 안 돼서 희망퇴직을 당하게 된 거였어요. 아직 나이도 그리 많지 않으니 곧 취직이 될 거라 믿었는데 오빠가 의외의 결정을 했지 뭐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올케가 그러라고 허락했어. 대신 딱 1년만 죽어라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취직하래. 아무래도 시은이 엄마 혼자 벌이로는 1년이 맥시멈이니까. 그래서 말인데 나 앞으로 1년간은 고시원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동안 나 대신 엄마 좀 챙겨줘. 오빠는 그렇게 1년을 기약하고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오빠도 오빠지만 올케 언니가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입장이라면 1년이나 남편의 도전을 응원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몰래 매달 올케한테 돈을 보냈어요. 물론 저희 생활비가 아닌 제 개인 사비로요. 돈과 상의도 없이 친정일에 남편 월급이 포함된 생활비를 쓸 수는 없었으니까요. 매달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 저는 문서 수정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일이나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주말을 온전히 투자해야 했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다행히도 오빠는 7급 공무원 시험에 패스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월급은 이전 회사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철법통이라 불릴 만큼 안전한 직장이니 앞으로 명예퇴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올케도 좋아했죠. 그런데 오빠의 공무원 취업으로 인해 제게 불똥이 튈지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 3주년이 되던 해 하루는 남편 이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를 부르더군요. 결혼기념일이 지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생일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비싼 식당을 예약했나 했는데 글쎄 이러지 뭐예요. 1년만 해볼게 형님도 1년 공부해서 지금은 어엿한 공무원 돼 있잖아.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솔직히 내가 형님보다 학벌도 좋고 토익 점수도 높은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나 믿고 1년만 기회를 줘. 후회 안 하게 할 자신 있으니까. 그야 오빠는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당신은 입장이 다르잖아. 설마 승진 물 먹은 것 때문에 그래 그런 거라면 다음 기회도 있잖아. 그러니까 공무원 취업 얘기는 그만해. 누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자기도 알지. 우리 연애할 때 같이 동호회 활동하던 수철이 말이야. 왜 동사무소 구급 공무원 하던 애 말이야. 얼마 전에 길 가다 만났는데 육아휴직 받아서 쉬고 있다더라. 나 같은 직장인은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는데 공무원이라 복지랑 처우가 우리랑은 완전 다르더라고. 평생 동사무소에서 자리나 지킬 줄 알았던 놈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보니까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 이래서 형님도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본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게. 응. 남편은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어요. 사실 그동안 남편한테는 오빠가 희망퇴직 당했다는 말을 못했어요. 아무래도 친정일이다 보니 왠지 흉잡힐까 두려워서였죠. 그날 저는 남편한테 분명히 안 된다고 못을 박았지만 남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까지 내세워 저를 압박하더군요. 너도 그렇다. 남편이 더 늙기 전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겠다는데 키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니? 막말로 우리 애가 학벌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네 친정오빠보다 훨씬 낫잖니. 네 오빠 붙은 거 내 아들이 왜 못하겠어. 10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꼴랑 1년인데 눈 딱 감고 허락해줘라. 저희 지금 그럴 형편은 안 돼요. 어머님 매달 갚아 나가야 하는 은행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요.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공무원 시험은 보겠다 그러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괜찮은 회사인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왜 서서 고생을 하려는지. 결국은 돈이 없구만. 넌 이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보이지. 그래 그깟 돈 내가 주마. 그럼 그리 알고 내 아들 소원 풀이하게 놔둬라. 결국 시어머니께서 매달 150만 원을 보조해주시는 조건으로 남편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 돈으로는 택도 없었죠. 남편 학원비에 고시원비 그 밖에 식비며 용돈 등등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 엄마가 돈을 대준다는 이유로 자합해서 어찌나 당당했나 몰라요. 난 자기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 또다시 주말 알바까지 하게 됐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팔자 애도 없는 공시생 남편 뒷바라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도 1년만 버티면 된다 생각하니 못할 것만도 아니었죠. 이런 제 사정을 들은 올케 언니는 일전에 제가 생활비를 보조해준 걸 갚겠다고 돈 봉투를 들고 찾아왔더군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막무가내였죠. 아가씨가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요.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니까. 그때 아가씨가 도와준 덕분에 그이도 공무원 시험에 붙었잖아요. 이번엔 내가 아가씨한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올케 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는 사양 않고 돈 봉투를 받았어요. 시간은 흘러 남편이 못 박았던 1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몰라요. 죽어라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저 몰래 예전 동호회 사람들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동남아 여행까지 다녔으니까요. 그래 놓고는 자기 실력이면 당연히 합격이라고 호언장담까지 하더군요. 안 되면 재취업하면 그만이라면서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오빠와 달리 언제고 갈 곳이 있다고 믿었던 남편은 그 후로 2년을 더 공무원 시험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자보다 못한 저희 오빠가 남편을 불러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는 백날 공부해도 안 되니 이쯤에서 그만두고 취직하라고요. 그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남편은 그 길로 본가에 달려가 시어머니한테 고자질을 했나봐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그러시더군요. 그깟 7급 공무원 주제에 어디서 호급 준비하는 내 아들한테 큰소리야. 고작 지방대 밖에 못 나온 주제에 감히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네 탓이야. 네가 집에서 얼마나 내 아들을 하찮게 대했으면 네 친정오빠가 내 아들한테 그딴 소리를 하니? 지들이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매달 돈까지 대주는데 뭐가 문제야. 한 번만 더 주제 넘게 내 아들 불러서 헛소리 짓거리면 그때 나도 가만 안 있는다 가서. 그렇게 전에 5급 공무원 준비하는 아들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큰소리를 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뒤에 숨어 공무원 시험을 핑계로 7년이나 세월을 까먹고 말았어요. 이제는 입사 원서를 내도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나이가 되었죠. 비단 나이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퇴직하고 7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문제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새는 꿈도 못 꾸고 저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결국 과로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자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나섰어요. 남편을 불러다가 엄마 식당에서 주말 알바라도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자네 내 딸을 죽일 셈인가. 벌써 몇 년째인가 평일엔 회사 일, 주말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자그마치 7년을 버틴 애야. 그뿐인가. 자네 뒷바라지 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라고 이제 와서 취업을 하는 것도 무리. 네 공무원 시험 그만두란 말은 않겠네. 대신 자네가 주말만이라도 가게에 나와 일을 하게나? 내 딸 어깨에 짐 좀 덜어주라고. 그렇게 해서 남편은 저희 엄마 식당에 주말 알바로 일하게 됐어요. 남편도 장모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런지 분소리 안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말이 알바지 엄마는 정직원과 똑같은 월급을 남편한테 주었어요. 사실 엄마는 남편을 알바로 부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나중에 남편한테 식당을 물려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시키려는 거였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그런 엄마의 속마음을 몰랐지만 하루는 명절을 맞아 남편과 시댁을 찾았어요. 몇 년 전 결혼한 시누이 부부가 돌쟁이 딸과 함께 와 있더군요. 시누이는 자기 딸한테서 눈을 못 떼는 저를 보고는 그러더군요. 언니 부러우면 언니도 하나 낳아요. 아무리 우리 오빠가 저러고 있다지만 그렇다고 언니가 우리 집 때까지 끊으면 곤란하죠. 며느리 도리는 생각 안 해요. 그건 우리의 말이 맞다. 네가 당장 애를 가져도 노산인데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거냐. 남편 대신 일 좀 한다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도 팽개칠 셈이야. 애는 내가 봐줄 테니 지금이라도 애부터 만들어. 그러자 남편이 볼멘 소리로 그러더군요. 엄마 아들 죽일 셈이야? 평일엔 공부하고 주말엔 장모님 가게 가서 일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에 애까지 가지라고.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게 무슨 소리냐. 장모 가게에서 일을 하다니 제대로 말 못해. 시어머니의 닭다리 남편은 얼마 전부터 저희 엄마 가게에서 주말 알바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의 애편내가 감히 내 아들을 부려먹어. 얘 너 입 있으면 말 좀 해봐라. 네가 네 엄마한테 내 아들 데려다 부려먹으라 그랬냐. 돈 못 버니까 몸으로 때우라고.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면 될 일이지. 공부하는 애를 데려다 일을 시켜 이래니까 내 아들이 집중을 못하고 시험에 떨어지는 거 아냐.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 당신 아들이 시험에 떨어진 건 모두 저랑 저희 친정 탓이라고 생떼를 쓰며 사과를 요구했어요. 결국 엄마가 사과를 하고 그날 일은 일단락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며칠 뒤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고 영업 정지를 당했다나요. 직원 말로는 자기가 주문을 받을 때만 해도 테이블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3분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문한 음식과 소주를 들고 와보니 테이블에 젊은 친구가 하나 더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하필 그때 단속이 떠서 신분증 검사를 했고 그 젊은 친구가 미성년자라서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억울하긴 했지만 엄마는 일이 그렇게 되려니 그렇게 된 거라며 이참에 휴가나 갖자고 직원들을 다독였어요. 물론 유급 휴가로요. 전후 사정을 들은 오빠는 엄마한테 이참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당신 몸은 당신이 잘 안다시며 싫다고 하셨죠. 연세도 있으신데 힘든 식당 일을 하시는 게 걱정됐던 저는 오빠와 함께 엄마를 설득했고 엄마는 못 이기는 척 건강진단을 받기로 하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혼자 힘으로 식당을 꾸리셨고 그렇게 번 돈으로 오빠랑 저를 대학에 보내셨어요. 엄마 음식 솜씨에 마침 운까지 맞아서 가게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덕분에 지금의 규모로 확장되었죠. 식당은 주방과 홀을 합해 직원만 20명이 넘을 정도로 번창했지만 그럴수록 엄마는 힘에 부처하셨어요. 제 남편한테 식당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죠. 오빠는 공무원이라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고 초등학교 선생님 올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아직 자리도 못 잡고 있는 남편한테 맡겨서 먹고 살기를 열어주자 하셨던 건데 시어머니가 그 난리를 쳤으니 물 건너간 거죠. 이번 첫날 금식을 한 엄마는 다음날 피검사를 시작으로 하루 종일 갖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엄마는 검사 받다 지쳐서 죽는 거 아니냐는 농담까지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검사 결과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다행히 발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수술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고 약물 치료로 완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엄마는 자식들 덕분에 일찍 병을 알게 돼서 살 수 있게 됐다며 저희 남매한테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는 그러셨어요. 아빠의 죽음으로 슬퍼하기보다는 이렇게 힘들 때 저희 남매가 있어서 힘내고 살 수 있겠다고 고맙다고 말이죠. 엄마를 살린 건 우리 남매가 아니라 긍정적인 엄마 성격 덕분인데 말이에요. 병원에서 태어난 엄마는 한동안 가게 일은 쉬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계속 가게를 빌릴 순 없었죠. 그 이한테 가게를 맡긴다고 시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시겠어? 전에도 그 난리를 쳤는데 사돈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어쩌면 김서방도 그만둘 때를 놓쳐서 말도 못하고 안 되는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지도 모르잖니. 이럴 땐 옆에서 그만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야. 평생 저러고 살게 둘 순 없잖아. 엄마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주말에 엄마와 함께 시어머니가 하시는 헤어샵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된 거 있죠. 미혼고 학생들 몇몇이 실습을 나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엄마 가게에 왔던 미성년자 손님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그 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터라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학생이 왜 여기에 있어? 그럼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었어? 저희 엄마의 말에 사색이 된 학생은 얼른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본 시어머니 역시 눈알이 흔들릴 정도로 당황하더군요. 그리고는 벼락같이 소리쳤어요. 왜 남의 가게에 와서 소란이에요? 내 직원이 뭐? 뭘 잘못했다고? 괜한 억측하지 말고 돌아가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했어요. 사돈 지금 억측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에 대해 억측을 한다는 거죠? 혹시 사돈이 저 학생을 시켜서 일부러 우리 가게에 영업 정지를 받게 했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돈 행동을 보니 맞는 모양이네요. 좋아요. 이미 지난 일 지금에 와서 따진들 뭐 하겠어요. 둘이 아니라고 발뺌하면 그만인 걸 대신 하나만 묻죠. 왜 그랬어요?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그런 짓을 했냐고요? 몰라서 물어요? 금지옥이 키운 내 새끼의 식당 종업원으로 부려먹는 거 열받아서 그랬습니다. 이참에 그 식당 문 닫게 하려고요. 왜요? 뭐 잘못했어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어머니 모습에 하마터면 욕이 나올 뻔했어요. 어머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애초에 그이가 공무원 샴핑계를 놀지만 않았어도 우리 엄마가 가게로 불러서 일을 시켰겠어요? 자그마치 7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님 아들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렸다고요. 뭐. 얘 웃기는 애네? 내가 내 아들 통장으로 매달 150씩 보내줬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네, 그러세요. 전요. 처음 1년 빼곤 지금껏 10원 한 장 못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전화해 돈의 행방을 물었고 남편은 그 돈은 자기가 중간에서 뺐었다고 실토했어요. 그간 해외로 스쿠버 다이빙하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 유흥을 즐기며 용돈으로 써댔던 거였죠. 그제야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져서 손까지 바들바들 떨었어요. 세상에, 김서방이 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나 했더니 원인이 여기 있었네요. 사돈 마음 씀씀이가 그러니 자식인들 온전하겠어요? 내일 모레면 마흔인데 자기 가족 건사할 생각은 안 하고 온갖 핑계 대가며 엄마 돈으로 세월만 까먹고 있었다니. 그래도 내 새끼랑 한 입을 덮고 사는 놈이라고 내 가게 주겠다고 찾아온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듣자 하니 내 가게를 줄 일이 아니라 그동안 댁의 아들이 빨아먹은 내 딸 핏값부터 받아가야겠네요. 나요? 저는 내 딸을 그런 거머리 같은 놈한테 못 맡깁니다. 애들 이혼 수속 밟을 테니 그쪽은 위자료 준비도 하세요. 아, 한때 남아 사돈으로 지낸 정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만 댁의 아들, 인간 만들고 싶으면 잘못을 감싸기보다는 늦기 전에 몽둥이로 패서라도 썩어빠진 정신부터 고치세요. 뭐요? 이 옆엔 내가 뚫린 주둥이라고 어디서 함부로 막말이야. 내 아들이 뭐가 어때서 지금껏 살면서 엄마 속 한 번 안 썩인 착한 아들이야.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 모양이 꼴이 된 것도 억울한데 어디서 춘 거야. 위자료는 니들이 내야지. 그만 좀 하세요.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니 별 수 없네요. 어머님 같은 분한테는 말이 안 통하니 법에 잣따로 대할 수밖에요. 가게 직원 이용해서 멀쩡한 가게 영업정지시킨 거 불법인 건 아시죠? 여기 손님들이 아까부터 동영상으로 우리 싸우는 거 찍고 있던데 거기에 어머님이 불법 사주 실토한 내용도 있을 테니 증거는 확보됐고 어머님 아들이 7년간 생활비 착복해 유흥비로 날리고 가정에 소홀한 것도 밝혀졌으니 이혼도 내 쪽이 유리하겠고 그러니 소송으로 사과 받으면 되겠네요. 말뿐인 사과보다는 때론 돈으로 받는 사과가 더 값진 법이거든요. 그간 어머님 아들한테 쏟아부은 정성 한 톨도 안 빼고 다 받을 테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더 할 말 있으시면 법정에서 하세요.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같은 궤변 더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제 귀는 소중하니까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시어머니 샵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향했죠. 어차피 그동안 은행 대출금도 제가 갚아왔으니 내 집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놈 짐을 빼서 시댁으로 보냈어요.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집은 소송 진행하면서 저한테 돌리려고요. 남편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라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현관 비번까지 바꾸고 문 밖에서 돌려보냈어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이지만 결과는 누가 봐도 뻔한 일이라 걱정 안 해요. 위자료를 얼마나 더 받느냐에 문제만 남았을 뿐이니까요. 엄마 가게는 일단 오랫동안 가게에서 일하신 이모님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이모님이 가게를 인수할 생각은 없다셔서 제일 정리가 될 때까지만 봐달라고 했거든요. 제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엄마 가게를 이어서 해보려고요. 그렇게 제 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힘차게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오늘도 밝고 힘차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